자, 그러면 근세 문화 부분을 할게요. 조선 전기 부분이요. 자, 그 조선 전기 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보통 15세기에서 16세기 정도죠. 그래서 이 조선 전기 문화 특징 15세기 때 이제 특징들을 얘기하는 건데 민족적, 실용적인 성격이 강한 학문이 발달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생 안정과 부국 강변에 관련된 과학 기술과 실용적 학문이 중시였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전에 그 고려 때 잠시 원나라 간섭기가 있었죠. 그래서 원나라로부터 그 서역이나 이런 나라들의 어떤 천문학이나 또는 과학 기술에 이제 받아든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15세기 때 지배들은 지배 세력은 간학파라고 하죠. 향락파 사대부. 이 향락파 사대부는 뒤에 생긴 홍파와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성리학 이외에도 다른 학문과 사상을 포용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향락파 사대부 하면 뭐 불별 배척하고 다른 사람을 이제 배척하는 걸로인데 그건 잠깐 그 고려에서 조선 넘어갈 때 상이고 실질적인 그 조선 초기의 간학파들은 뒤에 들어온 살인파보다 상당히 간대했어.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상당히 민주적이라고 많이 쓰는데 민족주의죠.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민족 문제 발달. 그래서 이제 그 당군을 기자보다 더 중요시했죠. 당군 조선을. 그런데 이제 여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자주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사대적이 아니냐? 이들도 사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주를 독립하고 동일하게 놓고 사대와 반대말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자주하면서도 그냥 사대할 수 있어. 이거 중국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조선을 독립보고 안 봐요. 자기 종속국을 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진 않지만 사대 관계에서 종속국을 보고 그렇지만 조선은 자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통치의 어떤 독자성을 인정해. 자율성은. 그렇기 때문에 사대와 자주가 충돌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그 구한말 때도 나타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사대적이면서도 자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기술과 실용적 학문이 발달됐다. 이것도 이제 15세기 때 과학기술 관련된 부분들이 예전 시험문에 나왔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15세기 때 문화적 특징이 16세기 들어서 완전히 반대가 돼요. 그러면 16세기 때 누가 집권했기 때문이죠? 살인파들이 집권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한글 창제. 요 별표 2개 쳐놔야겠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인데. 자, 창제 배경을 이제 보면요. 지배층과 피지배층과의 의사소통의 필요성. 왜냐면, 말로 한 것은 할 수 있지만 글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 말과 글이 일치되지 못한 불편함. 그래서 조선의 한자어의 혼란 방지인데, 이것을 이제 좀 보면 뭐냐면,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자가 들어올 때, 한자를 중국식으로 이제 발음한 걸 이제 우리식으로 받아들여고 발음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자, 제가 중국어 모르는데 만약 이런 글자를 이제 받아들였다고요. 그래서 중국 애들 이걸 따오, 샤오 이렇게 읽었어요. 중국식 발음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따오 하니까 이걸 대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대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태라고 발음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의 어떤 주관적 느낌에 따라서 한국식 표현 방법이 어떻게 돼요? 다르죠? 그러면 요걸 전달해서 중국식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발음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발음이 각기 다르니까. 그러면 이것을 고정화시키려면 우리식대로 이걸 먼저 표기할 수 있는 글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 한글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대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대라고 인식하잖아. 근데 이런 그 중국식 그 한자에 대한 우리식 포기 방법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거야. 이게 동국 정음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한글을 사용해서 중국의 어떤 사대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다. 그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채말리 같은 사람들이 한글 만들 때 반대했죠. 왜? 한자도 있는데 왜 우리 글자를 왜 굳이 만드냐? 중국이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사대적 그 입장에서 한글을 반대했지만 오히려 사대를 강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다. 그래서 중국 문자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그에 맞는 뭐냐면 포전도 올리고 전문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한자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한글을 또 정확히 알아야 돼. 왜냐면 이제 나중에 한글 만들고 나서 그 활용할 때 제일 먼저 그 한글을 수용했던 사람들이 한글을 반대했던 언문이라고 불리면서 비하했던 양반들이야. 양반들은 이제 자식들을 가르칠 때 그 천자문을 가르치고 이제 딱 할 때 천자문을 이제 읽어줄 거야. 이건 대라고 읽는다, 이건 태라고 읽는다. 근데 이제 애들이 그걸 금방 들어요. 기억 못 하잖아. 그러면 아버지가 뭘 얘기했지? 그러는 거야. 그럼 얘가 대라고 얘기했는데 얘들 대가 태하냐? 태라고 받아봤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일 와갖고 이게 태가 아니라 대라 이렇게 막 알려줘도 일일이 알려줄 수 없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대라고 적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일일이 알려주지 않아도 요 글만 보고 어떻게 자기가 자습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저 양반집 자제들도 한문을 배울 때 먼저 배울 것이 뭐냐면 한글이야. 한글 제대로 알아야지만 한문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용을 이용을 했어요. 네, 하는 부분에서 좀 얘기할 텐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1층의 도덕적 교화. 그래갖고 이제 이걸 세종시대 때 만들었는데, 세종시대 때 왜 이걸 만들었냐면,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떤 지역에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일어나. 그러니까 세종이, 이거 백성들이, 어리석은 백성들 교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처음에 상강행시도 만드는데 이것도 불편하죠. 그래갖고 글자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세종 18년 이후에 그때 이제 의정부 서사제에서 육조직기에서 의정부 서사 넘어가잖아요. 요때 그 문종한테 자식 문종한테 대의청정을 시킨 다음에 자기는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 물론 건강 악화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기간 동안 한글에 전념을 했어요. 그래서 한글을 만들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도는 누가 했냐? 세종이 직접 만들었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세종과 집현전학자들, 특히 집현전학자들 주도했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데 오히려 집현전학자 채만리 같은 사람들은 반대했죠. 그리고 이제 있는데 신숙주 이런 사람들은 그때 뭐 아주 젊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참여하지 못하고 세종이 그 일을 직접 했어요. 거기 분명히 조선왕조실록에 나와요. 세종이 친히 창제했다. 다른 거 만들 때 누구 시켜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분명히 세종이라고 언급했거든요. 세종은 우리가 이제 왕으로만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뛰어난 왕뿐만 아니라 학자야. 음악의 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당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왕자와 공주와 함께 그걸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 집현전학자가 만들었던 설에서 세종이 친히 만들었다는 설로 이제 바뀌어요. 네, 다 그렇게 이제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46년에 훈민정음을 창제 반포했다. 네. 그 다음에 훈민정음 활용 이거 별표 2개 좀 놓으세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한자 발음을 우리 현실에 맞게 바로잡혀 문서를 펼쳐냈다. 아까 말했죠? 이건 문제는. 네, 그래서 이제 동국 정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조의 위협을 알리거나 백성을 교화하기 위해서 용비업청과 원인청강지고 석고상절 금강경언의 농사직설 이런 것도 언해제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원인청강지국이나 석고상절 이런 것들은 다 뭐와 관련된 거죠? 불교와 관련된 거야. 그 당시에 유교경전을 언해하지 않았던 이유가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그래. 어떻게 천연 업무를 가지고 유교경전을 하냐? 그래서 이제 이런 뭐냐면 불교와 관련된 것들을 하게 된 거죠. 그건 이제 말년에 세종이 불교에 또 많이 기이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연결돼 있죠.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 국가 정책을 알리거나 한자 행정신문을 이용했어요. 서리 채용 시에 훈민정음을 시행했다. 서리는 예전에 이두문자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두문자 대신에 훈민정음을 실업을 바꿔요. 근데 이 서리들 아전들이 한자나 이두를 써. 그 후에도 계속. 왜 한글을 잘 안 쓰냐면 자기 권위가 좀 떨어지잖아. 개나 소나 다 쓰고 있는 문자 같은 거 쓰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일반 백성들 국가의 실정을 알리는 데 또 이유있고 거꾸로 백성들이 뭐예요? 정부를 비판할 때도 이 한글을 사용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연산군 때 연산군의 악행을 이제 한글 비난하는 벽보를 갖다 붙이니까 연산군이 화가 나고 뭐예요? 한글 쓰지 마라. 그런 조치를 내렸죠. 그 다음에 평민학 분야자들이 문학 창작에도 이용을 했고요. 그 외에도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뭐냐면 국가 기밀, 병법서나 어떤 국가 기밀 이런 것들은 한자어보다는 한글을 썼다. 병서 이런 것들. 왜냐면 이런 것들 이제 한자 적어놓으면 외국에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양반 자제들을 교육시킬 때 뭐부터 배웠다고요? 한글부터 배우고 나서 한문을 배웠어요. 그게 좀 효율적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러 목적어 훈민정음을 활용했다. 근데 이제 활용의 한계를 보면요. 자, 지배층의 문자였던 한문을 보존하는 데 기능에 그쳤고, 대개 이제 궁중의 빈비나 양반집 부녀들이 그걸 사용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청제 의인에 보면 일반 백성의 문자 생활을 활용했고, 그 당시에 문자라는 것은 누구만이 사용했죠? 양반들, 권력가들이 사용했잖아.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들의 권력이 된 거죠. 근데 세종대에 볼 때는 백성들이 한자를 사용해야지만 교화도 할 수 있고 소통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이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자기 억울한 점들을 알릴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채말을 같은 지배층들은 반대했죠, 당연히. 그는 쓰지 않는 게 좋겠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이 호통을 치면서 만들었던 것이 한글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문화 발전 보전, 그 다음에 문화민족으로서 굉장히 자부심 느끼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집현자학자가 아니라 세종이 직접 만들었고, 집현자학자는 반대했고, 나중에 신숙주나 이런 젊은 학자는 나중에 그 한글에 대한 어떤 설명서를 만들 때 그걸 옆에 도와준 것 뿐이야. 그래서 세종이 주도했던 가학적이고 상당히 독창적인 문자를 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계 역사상 최초로 문자를 만든 사람을 아는 것은 뭘까요? 세종에는 단 한 명밖에 없어요. 다른 알파벳, 한자 누가 만든지 알아요? 모르잖아. 네. 그래서 그런지 세종이 대단한 업적을 많이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스승의 날 있죠.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이 왜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인지 알아요? 세종의 탄신일이 5월 15일이거든요. 그걸 이제 해가지고 이제 세종의 탄생을 따서 스승의 날을 정했다고 하는데, 자, 하여튼 지도서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지도서 436페이지. 자, 한글 창제와 우수성,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세종은 우리나라 고유 문자를 만들기 위해서 궁중에 정음처를 설치하고, 집현자학자들이 이제 성상과 신숙주 같은 한자 음문을 연구했다. 그래서 세종과 이들 집현자학자들이 한글 창제했고, 여기에서 이제 예전 집현자학자들은 이제 예전설이고 세종이 직접 만들었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설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 후에도 했지만 언문인이 반전이 나면서 이제 했다가, 한글이라는 말, 한 글자라는 뜻은 누가 만들었죠? 주식연이라는 사람이 이제 해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밑에는 한글의 우수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볼까요? 자, 기출문제 104페이지 보세요.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면 한글 창제 동기와 학문적 배경과 정치적 배경을 서술하고 조선전기 한글 활동 범위를 500자 이내로 쓰시오. 자, 정치적 배경은 아까처럼 백성들을 교화시키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인식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학문적 배경이라는 것은 세종 자신이 뭐죠? 뛰어난 음문학자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활동 범위 같은 경우에 아까쯤에 그 훈민정 활용 부분 있죠? 요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한글을 이제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고, 역사서와 지휘서를 펼쳐보죠. 요것도 예전에 한번 나왔긴 나왔는데, 그 조선시대 때 정기 역사서보다는
어디에 많이 나와요? 조선 후기 때 역사서가 많이 나와요. 조선 전기 역사서는 예전에 그 객관식 기출문제에 단독 문제 나온 게 아니라 후기와 같이 섞어서 문제 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수능이라든지 그다음 한국사 능력검 중에는 자주 언급돼요. 특히 조선왕조 실력 부분이나 동북통감이나 이런 책이 나오니까 한번 이제 볼게요. 자, 그 관련된 내용을 리베르 교과에서 한번 읽고 넘어가죠. 리베르 교과서 144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 부분은 이제 그 조선전개 문학의 전반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삼강의 실동, 뭐 국조의 건너뛰고 어디부터 있냐면 성리학 발달부터 해서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성리학의 발달로 역사기록과 역사책 편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왕위가 바뀌면 춘추관을 중심으로 실록정을 설치하고 전왕의 통치기록인 사초, 시정기, 승정원 일기 등을 모두 합하여 실록을 편찬하였다. 실록은 내부를 만들어 춘추관과 전주, 성주, 충주사고에 보관하였다. 태조 때 정도전은 조선 건국과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려국사를 편찬하였다. 이후 기전체의 고려사와 편년체의 고려사 자료가 완성되었다. 성종 때 서고정은 고려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정리한 동국통감을 편찬하였다. 16세기에는 왕도 정치를 추구하는 사림의 역사의식을 반영하여 박상의 동국사략을 이이가 기자 실기를 편찬하였다. 사림은 단군보다는 기자를 높이 평가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중앙집권이 강화되면서 각종 지도와 지리지를 제작하여 통치자료를 활용하였다. 태종 때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지도인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만들었고 태종 때에는 전국지도인 팔도도를 만들었다. 태조 때 완성한 동국지도는 인지, 의 등 과학기구를 이용하여 만든 최초의 실측지도이다. 16세기에 만든 지도 가운데 조선 방역지도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또한 지리지 편찬도 추진되어 태종 때는 신천 팔도지리지, 성종 때는 팔도지리지와 태종실록지리지를 참고하여 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였다. 동국여지승람은 군현의 연혁, 지세, 인물, 풍속, 산물, 교통 등을 자세히 수록하였다. 중종 때 동국여지승람을 구충하여 편찬한 신중 동국여지승람이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다. 예. 자, 그럼 보죠. 자, 그 유교국가에서는 특히 역사를 강조하는 게 있죠. 예전에 말한 것처럼 후왕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죠. 이름은 역사에 남기고 항상 그 역사가 최종적인 어떤 도덕적인 판단 근거가 돼. 그래서 서양에서는 항상 도덕적 근거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죠. 죽음은. 근데 이제 그 유교에서는 영혼불명 사상이 없기 때문에 최후로 이제 그 도덕적 근거가 되면 후대 사람들이 너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해. 그건 어디에서 근거가 한 거죠? 역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조선 왕조는 전제 권력 국가지만 왕조 국가지만 항상 견제를 받았어. 그 견제 시스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역사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두 명이 같이 있잖아요. 사관하고 순정 일기 쓰는 사람, 주사가. 그래서 항상 사관이 쓰는 것들을 자신의 어느 사관이 다 기록한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왕이 행동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행동이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비춰질까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왕이 전제 권력을 한 번에 행사하지 못해요. 강력한 통제 정책을 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역사서의 편찬 목적을 보죠. 이 시기마다 잠깐 다른데 건국 초기는 당연히 고려 왕조에서 조선 왕조에 넘어가니까 그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명분과 이런 것들. 이 대표 중에 고려사가 고려사 조조에 반영이 돼요. 예. 그 다음에 15세기 사서는 자주적, 당군강조, 간찬사조, 국가에서 주를 했고 고대사를 많이 정리했죠. 동국사나 삼국사조조, 고려사, 고조국사, 동국통감 그런 류고요. 16세기 사서는 사인대 장학했죠. 주로 이제 국가에서 만든 것보다는 사찬들이고 사학형인데, 사학형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사서들을 요약하는 사서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당군보다는 어디 강조했다? 기자들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경사일치에 따라서 경학의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사학을 이용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조선왕조 실록 보죠. 이 조선왕조는 그 실록은 이제 보면
그 조선왕조 실록인데 이 실록은 편년체죠. 그래서 역대 왕마다 이제 편찬한 그 내용인데, 그 조선왕조 실록 이전에 고려 시대도 왕조 실록이 있었어요. 그 기록에 보면 7대 실록이라는 게 있죠. 7대 실록, 그 고려 초기 때. 그래서 건한 때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었다가 이것도 임진한 때 없어졌는데, 아마 이제 그 고려 시대 때 실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 조선 왕조 때 계속 이게 이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선 왕조 실록의 특징이 뭐냐면 춘추필법이다. 사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왕이 죽은 후에 작성을 했어. 그래서 왕이 이걸 보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냐면 왕이 보면 이게 제대로 편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칙령법은 6년 칭호법을 기본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6년 칭호법인데, 다만 홍령 칭호법이 있어요. 홍령 칭호법. 여기 적어놓은 홍령 칭호법. 즉위년 칭호법인데, 즉위년 칭호법은 태조, 중종, 인종 이때 이제 홍령 칭호법을 쓰는데, 태조는 당연히 건국이 자기 혼자 처음 건국했으니까 태조가 홍령 칭호법이 되는 거고, 근데 중종, 인조는 왜 홍령 칭호법이에요? 그 앞에 강해군, 연산군은 왕이 아니죠. 그러니까 직위년 삭제되니까 자기가 직위년도 사용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편년체 같은 경우에 1기시 편년체로 구성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25대 태조부터 해서 철종까지 있었는데,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이 있는데 이건 제외됐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일제시대 때 이왕직이다 해갖고 조선 왕조, 그러니까 미시왕조를 가난하는 그 총독부 밑에 있는 그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했기 때문에 좀 사회 심의성에 제외된다 해갖고 그 태조부터 철종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록의 안에 일기라고 있는 게 있어요. 일기 연산군일기, 강해군일기, 노산군일기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도중에 쫓겨난 왕들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군 있을 때 왕 이전에 칭을 붙여갖고 일기라고 했고, 요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고, 노산군일기는 원래는 이제 노산군 일기를 했다가 숙종 때 이 사람이 이제 복원이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단종이라는 시호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단종대왕실록이다 돼요. 그러니까 겉보지는 이제 노산군 일기를 없앤 다음에 거기에 단종대왕실록이다 적어놓고, 실제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노산군을 칭해요. 그리고 노산군 일기의 특징이 뭐냐면, 노산군 일기니까 당연히 노산군이 중심이 되는데, 실제 딱 읽어보면 누가 중심이에요? 세조가 중심이야. 그래서 세조의 중심으로 해갖고 자료를 편집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정 작업도 이제 해요. 그래서 이제 원본이 파괴돼서 수정본만 남긴 게 있는데, 태조, 정종, 태종실록이고요. 개수실록이 돼갖고 이제 아예 전전에 전에 있었던 게 뭐냐면, 그것을 다 폐기시키고 새롭게 편찬하는 게 있어. 현종 개수실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종실록이라서 부분 빠진 게 있어요. 그 원본은 그대로 놔두고, 선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가 있죠. 선조실록이 있고, 선조수종실록이 있고, 경종실록이 있고, 경종수종실록이 있어. 왜 이게 수종실록이 이제 생기냐면, 그 지배계층이 이제 지배세에 변화할 때마다 예전에 정적 때 반대파들이 만들었던 실록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대로 두고 새로운 실록을 만드는 거야. 네. 그래갖고 예를 들어갖고 이제 그 선조수종실록 같은 경우인데, 원래 선조실록 같은 건 누가 만들었어요? 대구 국인계통이 만들었죠? 근데 그 선조수종실록은 누가 만들었어요? 서인들 계통이 만들었어요. 서인.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만든 거야. 그래서 선조실록하고 선조수종실록 비교해보면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 내용이 보면.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 보궐정호라는 건 뭐냐면, 새롭게 만든 수정실록처럼 이게 뭐냐면, 사실착오를 수정해서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기는 좀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을 좀 빠진 부분들을 집어넣는 방식이야. 그래서 이제 숙종, 보궐, 정호,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 숙종실록은 누가 만들었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잖아. 숙종실록. 서인 노동계통이 만들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만들다가 이제 만들고 나서 영조 때 잠깐 초반기 때 소론 세력들이 이제 집권을 해요. 네. 나중에 설명했지만 그때 숙종실록이 마음에 안 든 거야.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노동들이. 근데 이걸 없애고 새롭게 만들기 좀 그러니까 거기에다 보궐 정호해서 빠진 부분들을 새롭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숙종실록을 읽으면 노원청 입장이 많이 반영되는데 보궐정원을 읽으면 누구 입장이 많이 되냐면 서울청 입장에서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조선왕조실록이면 상당히 객관적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조선왕조실록 자체가 1차 사도가 아니에요. 2차 사도죠. 그래서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진 않아요. 그렇지만 있는 얘기 중에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편집한 사도예요. 그리고 사실을 만들어내진 않지만 사실을 중에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골라내고 또 그 당시 믿었던 사람들의 들은 풍문들을 또 자기 뜻대로 해석해갖고 들은 편집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사회 가치는 비변사 등록이나 승정일기보다는 떨어져. 왜냐면 비변사 등록이나 승정일기는 1차 사도죠. 편집 사료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 자체가 국왕이 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왕이 그 조선왕조실록 중에 좀 잘된 부분만 뽑아가지고 왕이 뭐냐면 참고하라고 해서 국조보감을 만들어요. 국조보감. 근데 이제 그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에 이제 왕이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가끔 왕이 봤어요. 인정해야 돼. 제 왕이 본 사람이 누구냐면 연산군이라고 했지만 연산군은 실력 자체를 본 게 아니라 사촌을 이제 자기가 직접 본 것도 아니죠. 들은 얘기를 가지고 이제 쳐다보고 누가 봤냐? 세종이 봤어. 왜냐면 세종이 왜 봤냐면 용비어천가를 만들 때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 선조들 업적을 알아야 되지 않냐고 그 신하들 반대도 불구하고 자기가 끄집어내서 본 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예종 때 잠깐 봤다는 기록이 있고 그 후에는 이제 안 본 걸로 해갖고 이제 간행가 됐는데 의외로 세종이 봤어요. 이걸 내용이.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작성화 보면 이제 그 왕이 죽으면 실록청이 형성돼요. 그래갖고 이제 춘추관대 임시관청에 실록청이 왔는데 그 실록청 안에 3년마다 왕이 생존할 때 3년마다 끊어갖고 한 가가 형성돼. 그러면 제일 많이 가가 형성된 그 왕은 어떤 왕이겠어요? 영조겠죠? 네, 많이 즉위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사관하고 이제 겸인, 해갖고 사관이 일단 하고, 거기에 또 춘추와 승정원도 같이 해가지고 이제 작성한다. 자, 그러면 조선왕조의 자료, 1차선을 보면, 기본적으로 사초죠. 사초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입시사초가 가장사초 나오는데, 입시사초는 이제 그 사극에 보면 항상 그 옆에 정인 사관대 있죠? 사관들이 열심히 기록을 해요. 또 왕이나 신하 간에 이제 문 닦는 걸 자기가 다 기록해. 거기에서 이제 기록하기 바쁘니까 자기가 뭐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런 건 안 하고요. 평가를 언제 하냐면 그것을 이제 한 번 작성을 해갖고 입시사초를 반납을 해요. 춘추관에. 그리고 한 번은 또 가지고 와. 그래서 집에서 이제 곰곰이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자기 의견을 붙여. 사관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왕이 죽으면 실록청에 제출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죽더라도 가족들이 제출해야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걸 해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춘추관 일기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정기라고 해갖고 이제 각 간청에 업무일지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는 오정부 등록, 경영일기, 승정일기, 그 다음 개인일기, 문집, 야사, 구정까지 다 기록돼. 그래갖고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갖고 뭐냐면 이제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세 번을 거쳐서 만드는데 처음 작은 초초본이라고 해요. 초본 만들고 그걸 뜯어 고쳐서 중초본,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초본이에요. 그리고 이 초초본과 중초본은 그 세초 작업하죠. 그래갖고 그걸 다시 그 한지를 그냥 갖다 버리지 않고 세초에 무대에 싣고가지고 먹을 뺀 다음에 다시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남아있는 것은 정초본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초본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이게 뭐냐면 강해군일기예요. 강해군일기는 정초본이 없고 초초본하고 중초본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게 당파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초초본에서는 분조활동이 기록돼 있어. 강해군에. 근데 두 번째 수정판인 중초에는 분조활동 빼버렸어. 그리고 이제 초초본에는 그 강해군이 안진이 있었어요. 안진. 그래서 가끔만 눈이 추는데거든요. 근데 중초본은 초초본 그렇게 기록했는데
중추부는 뭐냐면 성깔이 들어가지고 맨날 눈빛이 뭐냐면 붉어가지고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눈빛이 이제 눈깔이 이제 출혈되는 것은 사실이지. 근데 거기다 사까지 아주 더러운 의미를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이게 초초문하고 중초문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비교할 수가 있어. 상당히 이것도 살 가치가 있죠. 그만큼 이게 그 조선왕조 실록이 편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이면이나 이런 판단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금속활자로 해갖고 사부를 인쇄한 다음에 5대 사부를 이제 보관을 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 사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초기 때하고 외란 이후와 이전이 달라요. 그래서 외란 이전에는 주로 춘추관, 충주, 성주, 전주 사고 이렇게 이제 보관을 했는데 외란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게 그 다 불타 없었죠. 그래갖고 이제 전주 사고만 남았잖아요. 그래갖고 전주 사고를 다시 복사를 해가지고 5대에 놔두죠. 춘추관을 놔두고 다 어디에 올라갔죠? 오대산, 태백산, 만이산, 만이산 전족사 사고로 넘어가고 묘황산 다 산으로 올라갔죠. 왜? 그 임진할 때 그런 그 뭐냐면 교훈을 얻어서 여기 그 도시에 뒀다면 어떻게 해요? 저기쳐 놓으면 불타 없어지잖아. 그래가지고 산으로 올린 거죠. 그래서 산에 사고를 짓고 그 다음에 그걸 누구한테 보호하게 되냐면 그 사찰 승려들에게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원전도 주고 그래서 이제 운영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춘추관 때는 춘추관 사고는 지금 순조 때 하전에 가서 없고 오대산 사고인데 이게 일본 애들이 이걸 동경대에서 가지고 왔어. 오대산 사고가 저 강원도 쪽에 있거든요. 일본으로 갈 수 있는 동해안 쪽으로 가니까 편해갖고 갖고 갔나 봐요. 그래서 강동 대지진 때 이게 그 없어졌는데 다행히도 이 동경대 교수가 오대산군 일부를 대추에 갔어. 근데 대추의 기한은 여기고 반납을 안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오대산 사고가 남아있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일부가 다시 우리나라 왔죠. 근데 이 오대산 사고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 오대산 사고가 이제 그 중초문의 일부가 아까 강해군 일기 중초문 일부가 거기에 있었는 초초하고 중초가. 그래서 비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태백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규장각에 있다가 서울대 옮기고 지금 전국 기후 보관소에 있고요. 그 다음에 노항산은 만이산에 있다가 정족사 옮기고 규장각에 있다가 지금 서울대 도서관에 있죠. 그 다음에 그 적상산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함시 장서강에 있다가 이게 아마 뒤에 그 경복궁이나 창덕궁에 옮겼다가 6.25 전쟁 때 북한군을 가져간 거야. 그래서 지금 지밀선 대학에 있죠. 그래서 처음에 조선왕조 실록을 번역한 그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북한이에요. 니시왕조라고 번역됐죠. 니시왕조 실록으로.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번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은 상당히 역사적인 어떤 사적 가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걸 거기에 보통 실록이라는 게 중국에도 많아요. 원실록, 명실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조선왕조 실록은 원실록과 명실록보다 훨씬 더 많아 내용이. 그리고 또 보통 중국의 실록들은 정치사만 기록돼 있죠. 근데 조선왕조 실록 보면 정치사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사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그 뭐냐면 일상생활들, 천재지변들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됐죠. 예. 그래서 상당히 사료 가치가 높다. 그리고 실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조선시대의 모든 사료들을 다 뒤져봐야 돼. 얼마나 많아. 근데 실록이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실록을 보고 이 전체 동향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은 상당히 그 뭐냐면 사용 가치가 높고요. 특히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는 실록과 관련된 내용들 다룰 때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코끼리 얘기 있죠. 코끼리 얘기. 예. 그래서 코끼리를 일본에 코끼리를 갖다 바치는데 그 코끼리가 사람을 밟아 죽였어요. 그래서 이 코끼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약을 보내고 결국에 있는 내용들이 쭉 있는데 조선왕조 실록이 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조선왕조 실록은 그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기록으로 이게 등록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이 내용들이 있는데 이 임용 시험에는 안 나와요. 이게 조선왕조 실록이 나올 만한데 근데 한국사 능력 검증이나 수능에는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조선왕조 실록 편찬 볼게요. 지도 436페이지 펴보세요. 자, 436
조선시대에는 태조실록부터 정종실록까지, 철종실록까지 그 25대 실록을 찾아 편찬했는데 이걸 조선왕조 실록이라 한다. 그래갖고 이제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 그 내용이 있는데, 자,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436페이지에 등록하였다 밑에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실록 편찬의 중요 자료는 사관이 기록한 사초,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에서 작성한 일지인 시정기 등이었다. 춘추관에서 일하는 사관은 예문관, 승정원, 대간 등 다른 관청 소속의 관리들이 겸임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예문관의 본교 2명, 대교 2명, 검열 4명이 사관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 사관이었으며 사관의 직명을 좁은 의미로 한정할 때에는 이들 예문관의 관리들을 지칭하였다. 이들 전임 사관들은 번갈아 가며 궁정에 들어가 왕을 아련하고 조참, 경연, 상참, 중신회의 등에 배석해서 사초를 작성하였다. 비록 중신이라 할지라도 사관이 없는 상태에서 임금과의 독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관은 비록 품계는 낮지만 조정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왕과 신하들의 국사에 관한 논의 및 처리 과정 등을 숨김없이 기록하는 권한을 지녔으며 사초는 사관의 자택에 비밀리에 보관하였다. 한 국왕이 죽고 다음 국왕 때 전왕의 실록을 편찬할 때에는 춘추관을 중심으로 실록청을 설치하고 개인이 보관하고 있던 사초들을 수합하였다. 사초와 시정기 등을 기본 자료로 실록을 편찬하였고 완성된 실록은 사관이 아니면 왕이라도 직접 열람할 수 없게 하였다. 실록은 처음에 2부를 만들어 춘추관과 충주사구에 보관하였다가 세종 때부터 내부를 만들어 춘추관, 충주, 전주, 성주의 사구에 보존하였다. 예. 자, 그 다음에 고려사 조를 보죠. 자, 이 고려사 조를 왜 만들었을까? 일단 목적이 조선왕조의 정부의 정당성 그리고 고려왕조의 멸망 피션성을 강조하게 만든 거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이제 전 왕조가 망했으면 그 후대 왕조가 전 왕조의 역사를 편찬하면서 자신의 왕조의 어떤 정부의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고려사 편찬 과정들이 고려 역사의 편찬 과정이 이미 태조부터 있었어. 그래서 이제 태조 때 이제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그 고려 국사를 만들죠. 이게 편년체는 이제 조성하는 건데 이게 조선 왕조의 건국의 정당성을 밝힌 건데 근데 이 정도전 고려 국사는 1차 왕자에 난 이후에 논란이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집권한 이제 태종 입장부터는 정도전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고려 국사를 보니까 이 정도전에 너무 편파적인 얘기들을 많이 적어놨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그 조선 왕조 건국하는데 큰 공헌을 세웠던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 쪽 사람들만 강조했다는 거야. 좋게 평가를 해주고. 그 편파적이다. 근데 그 고려국사가 지금 남아있지가 않아요. 고려국사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고려국사 욕하는 내용에서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이 남아있지 않고 그래갖고 그걸 보고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고려국사의 정확한 내용을 아직 모른다는 거죠. 예.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편찬을 해갖고 이제 태종 때부터 세종 때까지 주로 이제 세종 때 이제 많이 했어요. 문종의 이제 지휘하다든지 그 대치청도 했는데 그래가지고 개찬 작업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고려사가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려사의 구성을 보면 세가지 연표 열전이죠. 네, 이거 주세요. 그래서 고려사는 기전체로 만들었어. 기전체.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처음에 이제 고려사를 만들 때 논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전체로 할 것이냐 편전체로 할 것이냐 그 논쟁점이 있어요. 그 신하들은 당연히 인물 위주의 기전체로 하자. 네, 세종대왕은 왕 중심의 편전체로 하자. 이렇게 대입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타협을 봤어. 기전체 양식으로 하되 그 내용은 왕 중심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타협을 봤거든요. 그래서 보통 중국에서는 그 기전체는 신하 중심이고 그다음 편전체는 왕 중심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 고려사는 기전체는 왕 중심이야. 그리고 거꾸로 이 고려국사 앞에 있는 고려국사 있죠. 이 고려국사는 뭐죠? 편전체인데 이 편전체는 이상하게 그 왕 중심이 아니라 또 신하 중심이에요. 그게 거꾸로 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중국의 역사서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요. 예. 자, 하여튼 세가지 연표 열전인데 왜
이렇게 동기라고 하지 않고 새가 나갈까요? 우리는 자칭 제후국이니까. 그에 봐서 고려사 같은 경우는 동기, 열전, 지표적. 이렇게 구성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사 저조가 있는데, 고려사 저조는 이제, 뭐냐면, 고려사는, 요약했다는 거. 보통 저조라는 건 요약본이거든요.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이 고려사 저조는 그 앞에 있는 고려사를 요약한 게 아니라, 고려 국사를 요약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 보면 고려사에 있는 내용도 있지만 고려사에 없는 내용이 있어. 요약본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앞에 그 편년체였던 고려 국사를 요약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려사 저조는 그 정도련이 이제 신하 중심이다 보니까 여기 당연히 그 고려사는 왕 중심대에 보면서 고려사는 누구 중심이다? 신하 중심으로 이렇게 편찬됐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고려사의 어떤 조류의 차이점 이렇게 보면 첫 번째는 직서주의야. 직서주의.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고려사를 이제 편찬할 때 이것도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세 가지 논쟁점이 있었어요. 논쟁점이 첫 번째는 뭐냐면 국왕하고 개국공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논쟁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개국공신의 인물평가를 좀 객관화시키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도전이 깎아내리고 대신에 누가 부각이 되죠? 정몽주가 부각이 되죠. 이런 식으로 정몽주는 비록 그 고려 왕조 충신했지만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충전했잖아. 조선 왕조 입장일 때는 정몽주를 공부하는 것이 자기 왕조의 이득이죠. 그래갖고 이제 그 종전의 고려 국사가 너무 정도전 위주로 해가지고 했다. 그리고 이런 자기 멋대로 했다. 개국공신 평가도 그걸 바로잡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개서주의와 직서주의. 개서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유교적 윤리에 맞게 사대 명분에 맞게 고쳐써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고려시대 때는 봉기, 태우, 태자만 말 썼죠. 왜냐면 항자국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세가 그 다음에 대비 세정 대자. 그러니까 세가 대비 세자. 아니 봉기보다는 대비 세자 이렇게 쓰거나 여왕이라는 말 있죠. 여왕 여주 그렇게. 그다음 거서가 차청 이사금을 물론 고려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유교적 명분에 맞지 않는 것들. 특히 고려시대는 고려의 어떤 황제국 체제를 했기 때문에 황제 체제가 했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 제후국일 때 맞지가 않죠. 그때 이걸 유교적 윤리에 따라서 대의명을 바꿔 쓰자. 근데 이제 세종이 뭐라고 하냐면 고려가 황제국 체제를 채택한 것은 맞지가 않다.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뜯어 고쳐가지고 고쳐할 것이 아니라 그건 있는 사실을 뭐예요? 그대로 있는 사실을 쓰고 그리고 그 평가는 나중에 하자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직서주의 채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기전체를 쓸 것이냐 편전체를 쓸 것이냐 그래서 기전체 이렇게 놨죠. 그 다음에 이런 논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층문화를 인식했다. 그래서 하늘대학 제사, 중국과 대등한 독립군 인식하고 그 다음에 국왕의 어떤 직접적인 불교, 도교 행사, 속학, 토속신앙 걸 다 정리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왕도와 폐도를 동시에 공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4대도적 명분론도 내포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년칭호법이죠. 그래서 그 삼국사기 같은 게 뭘 사용했죠? 칭호법을? 홍련칭호법, 6월칭호법을 사용했죠? 근데 이건 유년칭호법을 사용했어. 유년칭호법은 누구의 기준이에요? 중국의 기준이죠. 네. 그래갖고 이것은 이제 사대주의 명분 중국의 어떤 걸 따랐고 그 다음에 봉기가 아니라 뭘 사용했다? 세가를 사용했다. 이런 것들은 또 사대도적 명분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15세기 하면 자주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사대와 자주는 그 당시에는 대입된 게 아니에요. 그죠? 사대할 수도 있고 자주할 수도 있어. 이거 항상 연구해 주세요. 그리고 조선국의 어떤 명분론이 투영됐다. 그래서 고려사 저를 보면 공통점을 보면 고려의 건국을 상당히 정당성 부여해요. 왕건이 뭐냐면 상당히 뛰어난 인물이고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큰 그릇이다. 그래놓고는 이제 이렇게 대가 부각을 시키는데 왜 그러겠어요? 일단 조선은 누굴 이어받은 거죠? 고려를 이어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의 정당성, 정당성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지만 그거 계승한 조선의 정당성도 인정받죠. 그렇지만 또 한편은 고려가 어쩔 수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피전성을 강조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난 왕건에서 만든 고려라는 나라가 언제 조금씩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거야. 무신전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건문세력이 장악하면서 친오빠가 등장하면서 이제 끝까지 간 거지, 막판까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피정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이성계가 역성형을 해갖고 고려 왕조의 정통을 그대 이어받았다. 이런 식의 기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신전변 이후에는 상당히 뭐냐면 조선 왕조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됐어. 그것들. 그래서 뒤에 이제 앞에 예전에 설명했지만 서검이 쓴 고려 도경이 사회 가치가 높은 게 뭐냐면 고려사가 뭐예요? 정치적 목적 만든 거거든.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사 전에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 특강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고려사는 기전체고, 군주의 입장이죠. 군주의 불리한 입장도 다 삭제했고, 기본 고정용인데 반해서 고려사 전조는 편견체고, 보공령이고, 신화 중심에 여기 안 빠졌지만, 그 다음에 자치통합체제로서 유교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차이점을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관련된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빠진 게 있는데 고려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사를 모방했다 했어요. 원사. 그래서 예문지, 성노전, 불교, 도교, 인물전 같은 원사를 모방을 했고 외교 열정 같은 걸 생략했어요. 원사를 모방했다. 근데 원사는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모방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명나라가 등장하고 나서 앞에 있는 원사를 작성했죠. 원사. 그래서 당연히 그때 조선도 당연히 참고자로서 뭘 사용하겠어요? 원사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 거냐. 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세요. 원사는 원나라 때 만든 사서가 아니에요. 명나라 때 만든 사서죠. 예. 자, 그러면 관련된 지도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지도서 436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고려사 전월 편찬 관련된 내용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 다음은요. 조선이 건국된 후 고려시대의 역사를 정리하여 편찬하려는 노력은 태조 때부터 시작되었다. 개국 공신인 정도전은 정총과 함께 태조 때 고려 국사를 편찬하여 조선 왕조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려고 하였다. 그러나 정도전의 고려 국사는 그가 제1차 왕자의 난에서 죽은 후 고려 말의 역사를 사실과 다르게 기술하였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켜 태종 때부터 세종 때까지 개찬 작업이 계속되었다. 세종은 정도전이 정몽주와 같은 인물을 사적인 감정으로 여지없이 깎아내렸다고 하여 정도전의 고려 국사는 없는 것만 못하다고까지 평하였다. 고려사를 정리하려는 노력은 세종 때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세종은 그 작업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서거하였으며 문종 원년의 기전체의 고려사가 정인지 정창손 등에 의해 완성되었다. 이 고려사는 세가 46권, 지 39권, 연표 2권, 열전 50권, 목록 2권 등 139권으로 구성되었다. 이어서 펜년체의 고려사 저료 35권이 문종 2년에 김용서 등에 의해 간행되었다. 이 고려사 저료는 정도전의 고려 국사를 여러 차례 수정하며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고려사에 없는 내용이 고려사 저료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고려사를 편집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고려 국사를 편집했다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동국사약을 보죠. 자, 동국사약은 건근이 당권조선부 때 삼국시대까지의 좀 내용을 한 고대사 정리 내용이에요. 편전체도 기술이 되는데, 그래서 삼국사학이나 삼국유사 내용을 축약해서 연대순으로 서술을 했죠. 그래서 당군조선, 기저조선, 임한조선, 한사훈, 사만, 삼국 이런 순서들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교적 합리적인 사건에 입각해서 신화와 전술이 아니라 전술이죠. 전설적인 인식을 삭제했고요. 불교를 비판하고 상강오류의 유교적 합리성을 강조했다. 그 다음에 국제질서 4대적 명분으로 강조했다. 아까 얘기했지만 자주적과 사대는 반대가 아니랬죠? 자주하면 사대할 수 있어요. 이 시대의 특징은. 그 다음에 기자만, 신라 이건 남방계 역사인식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만론에도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많은 백제, 변화는 고구적, 그 다음에 진화는 신라를 인식했죠. 요거는 이제 당서에 입각한 거예요. 당서에 보면 그 사만 인식이 있거든요. 만백제,
변화는 가야인데 가야가 안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는 거죠? 고구죠. 그 다음에 진화는 신라로 인식돼 있죠. 근데 참고로 그 삼국유사의 최치원에 대한 인식 방법은 사만의 인식 방법 마는 뭘로 인식하죠? 고구죠. 그 다음에 변화는 백제. 그 다음에 진화는 신라. 그래서 그 사만간의 인식이 좀 지금하고 다르다. 그건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정리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16세기 때 상고사책에 영향을 줬고 16세기 사서들 보면 되게 남방계통의 역사의식이에요. 예. 그 다음에 동국통감인데 이 별표 하나 쳐놔야 되겠죠. 예. 시험 문제는 예전에 기출 관련돼서 약간 언급됐는데 자, 동국통감은 성종 때 만들어졌어. 요거는 이제 통감이니까 당연히 그 뭐예요? 어떤 교훈적 목적을 이제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삼국사 저조나 고려사 저조 이런 것들을 추적해갖고 편년체를 만든 것이 동국통감의 통사죠. 단군보 때에서 고려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 사람파가 아니라 살인파와 홍보파들은 같이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서거전 같은 홍보파들이 사실적 팩트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구적 노사신들이 그 골격을 이제 하면 채고 같은 그 살인파들이 거기에 사찬을 했어. 사찬은 뭐죠? 네, 거기에 대한 그 산업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홍보파하고 그 살인파들이 이제 동부통감을 같이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단군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우리 역사를 정리한 편년치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구성을 보면 이제 외기, 삼국기, 신라기, 고려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산업 부분이 첨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주적 입장에서 이제 고대사를 새롭게 정리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대적 성격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주적과 사대적이 공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있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지도서에서 찾아볼게요. 지도서 437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동국통감 편찬 부분이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의 전체 역사의 통사를 편찬하려는 노력도 세종 때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세종 때 권근대는 단군 조선에서부터 삼국시대까지의 역사를 동국사략, 삼국사략이라고도 함을 간행하였으며 세종 때 권제 등은 단군 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노래 형식으로 정리하여 동국세년가로 편찬하였다. 이어서 세종은 자주적 입장에서 고대사를 새롭게 재정리하여 동국통감이라는 통사의 편찬을 착수하였는데 이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신숙주, 노사신 등이 작업을 계속하여 성종 7년에 삼국사 저류를 완성하였다. 그 후 성종 15년에 서거정 등이 삼국사 저류와 고려사 저류를 기초로 하여 동국통감을 편찬하였다. 성종은 이를 반포하지 않고 신진 관료들을 참여시켜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다음 해에 완성하여 간행하였다. 이때 신진 관료는 누굴까요? 살이 네, 살인들. 그래서 사본에 보통 참가했어. 채보 같은 사람들이. 네. 이 동국통감은 단군 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한 편년체 통사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네, 그래서 그 밑에 그냥 동국통감의 편찬 의의가 있죠. 네, 그 의의 외워두시고요. 자, 그러면 16세기 사설을 보죠. 자, 16세기는 사인들이 지배했던 거기 때문에 아까 언급한 것처럼 강상미를 되게 강조하고 그리고 성리학적 사관을 강조하고 단군보다는 기자들 강조하는 그런 특징도 있고요. 사각형 사서가 많아요. 사각형은 종전의 사서들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적인 가치가 있다는 요약을 해고 만든 건데 자, 그 동국사락을 보죠. 동국사락은 앞에 건근의 동국사락을 그 뭐냐면 이책이라고 할까요? 동명이책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똑같아 이름은.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강과 목을 구분하고 강은 큰 자, 목은 작은 자를 주고 쓰고 세 줄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무슨 체라고 이제 알 수 있어요. 강목책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앞에 있는 동국통감을 성리학적 입장에서 사대적 입장에서 이제 취약을 한 거요. 주로 유교적 인물을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네. 그래서 그 성리학적인 저리를 강조하는 인물을 이제 강조를 했다. 그리고 신라 통일기를 높게 평가하고요. 그다음 반도 중심의 어떤 역사관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번에 그 역교에서 자주 나온 책이 나왔죠. 동서승.
그래서 동문서습은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한 역사 교과서죠. 원래 16세기 때 이제 작성을 했다가 널리 보급된 건 조선 후기 때예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역교는 했으니까 이제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제음주 동국사 이거 좀 보세요. 이거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보통 16세기 사서는 대단히 사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의외로 되게 자주적이야. 이건 뭐냐면 거기에 썼던 게 유인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인물이 촉촉한데 이 사람은 유니파 쪽에 이제 사림의 한 사람이야. 근데 사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좀 민족적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강남 좌파라고 해서 되게 이제 집단적으로 그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해도 튀는 사람 있잖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이들은 보통 4차원이라고 해서 이제 하는데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포제음주 동국사는 뭐냐면 이건 이제 뭐냐면 포제라는 것은 본문 위에 그 기사 내용을 요약을 해요. 제목을 밝히고 그리고 음주라는 건 국명, 인명들, 고유명사의 음에 줄을 달았다는 뜻이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신문 사설에 보면 헤드라인 있잖아요. 헤드라인 쫙 밑에 깔고 위에 깔고 거기에다가 이제 글을 쓰는데 거기에 뭘 달아요? 국명의 인명 같은 고유명사의 음에 줄을 달은 식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포제 음주 동국사각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동국통감과 같이 군주, 왕비, 왕조에 대한 칭호를 직설냈고 그래서 특이한 게 뭐냐면 즉위년 칭호법을 가졌어. 보통 우리가 조선시대는 유년 칭호법이죠. 근데 우리의 고유한 칭호법인 즉위년 칭호법, 흥년 칭호법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그 신라의 여왕을 여주라고 개칭을 했고요. 이건 좀 약간 이제 직서주의하고 다른 거지만 하여튼 그거에는 직서주의 좀 제외시켰지만 하여튼 이거 있고 신하와 신라 고조의 연호를 삭제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부분도 있지만 좀 약간 직위년 칭호법이라든지 고조사의 이제 그 왕자 왕비 공주대 칭호를 직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좀 자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 보통 우리가 이제 신라사 위주로 썼잖아요. 근데 이거는 북방계통의 어떤 사서예요. 고구려를 강조하고. 그래서 약간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상하게 그 포제음주 동국사는 상당히 그 앞에 있는 박사의 동국사보다는 상당히 자주적이다. 이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16세기 사서가에서 모두 다 사대적이다. 이 평가가 좀 힘든 게 이런 포제음주 동국사 같은 좀 튀는 사서가 있어요. 예, 이거 좀 주의해서 이제 보시고 그 이름하고 그 제목은 좀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읽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당군에 대한 인식을 좀 보고 한번 넘어갈게요. 당군은 이제 15세기 때는 되게 중요하겠지만 16세기 때는 기저에 밀렸죠. 그러다가 나중에 조선 후기 때 다시 부각이 되고 그러는데 자, 몇 페이지 표 보시냐면요. 미대엔 153페이지 표 볼까요? 미래는 153페이지인데 잠깐 거기 앞부분에 거기에 보면 고려는 서문이 보이죠? 보이시죠? 네. 그거 눈에 좀 발라주세요. 고려 서문이 예전에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나오고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그 조선시대의 당군에 대한 인식 보이시죠? 포셈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포셈에 예전에 한번 요약한 거 이제 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충 자료도 달아놓을게요. 그거는요. 그래서 다운받아 보시고 여기는 간략하게만 이건 읽고 넘어갈게요. 153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조선시대의 당군에 대한 인식이요. 네. 조선의 당군은 동방에서 처음으로 초명을 받은 임금이고 기자는 처음으로 교화를 일으킨 임금입니다. 성향부로 하여금 때에 맞춰 제사를 지내도록 하소서. 태조실록. 태조 이성계가 왕이 오른 직후 당시 예조 관리가 민족의 시조인 당군에게 제사를 지내자고 주장한 말이다. 고려시대가
당시까지만 해도 국가에서 기자와 동명왕에게만 제사를 지냈는데 여기에 당군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이는 조선을 세운 사대부들이 당군을 민족의 시조로 여기며 중국에서 첫 나라를 세웠던 요 임금과 대등한 군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이후 평양에서 당군의 제사를 지내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별도의 사당도 건립되었다. 또한 강화 참성단에서 거행되었던 초제도 줄곧 시행되었다. 당군에 대한 인식은 16세기 사림이 중앙종계에 진출하면서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 당시 사림은 유교 경전인 논어에 현인으로 등장하는 기자가 우리 민족에게 선지 문물을 가르쳤다는 전설을 받아들여 당군보다는 기자를 민족의 시조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17세기 이후 이러한 분위기의 비판적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당군 조성이 정통의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게 되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고 이제 거기에 조선시대 대표 사서들을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지리석을 펼쳐보자. 지리석 펼쳐. 자, 거기에 보면 지도는 15세기 때와 15세기 때는 이제 행정 군사적인 목적, 중앙 집권적인 어떤 목적이라 하는데 거의 조선 초기 때 이제 전국 지도에 보면 특징이 뭐냐면 만주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주 우리 국제가 어떤 인식은 이제 영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요와 흑룡강 쪽을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도에는 산맥, 하천, 섬, 교량, 나루토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행정과 국방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시했는데 이거는 15세기뿐만 아니라 지도의 그 최장 목적은 국방이에요, 국방. 그래서 조선후기 때는 이제 지도를 어디에서 작성했냐면 비변사에서 작성했죠.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제 누구야? 홍가의 신가야? 내가 헷갈려 내가. 김정호. 그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도 그 비변사가 만든 그 지도들 이제 편집한 지도인데 하여튼 이런 거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여볼게 요번에 지휘과 기출문제 나온 게 뭐냐면 역사과 관련된 건데 홍익, 강릭, 역대국 지도예요. 이 태종 때 이제 제작한 거죠. 홍익이라는 건 섞어서 하나도 하다. 강릭이라는 건 강력의 구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뜻은 역대 나라의 강력을 구분하여 섞어서 하나로 만든 지도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홍익, 강릭, 역대국 지도가 보면 여기 이제 짤막하게 잘려서 이게 나오는데 그 지도 완판을 보면요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유럽이나 중동에 포함되어 있어. 심지어 아프리카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 조선 사람들이 거기 갈 리는 없겠고 왜 그런 것들이 표현되냐면 원나라와 교섭하는 과정에서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이제 지리적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선 초기에 지도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지도에 대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세계관을 써라. 이게 이제 그 역사와 관련되고 지휘과에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이거. 네? 자, 중국을 중심으로 두고 좀 크게 그렸어. 중국 중심의 세계관 보이긴 보여요. 그런데 종전의 하이가라고는 개념이 달라. 왜냐면 종전의 하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 어디죠? 중국이고 이는 주변의 나라죠. 그러면 정통적 하이관에서 그 중동이나 서양이나 아프리카는 이해 개념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 이게 인간도 아니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 이제 그 전해지는 나중에 이제 지도를 보면 하이가나 입각에서 보통 이제 조선후기 때 보면 항상 뭐만 있어. 중국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고 뭐 일본이나 주변에 있는 조공국가 지리에서만 그려냈거든요. 중국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에서는 그 외에도 다른 나라를 붙였어. 그래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포함되어 있지만 하이관에 매몰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나라를 일본보다 더 크게 그려놨죠. 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주적이고 그 다음에 주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럼 답안은 어떻게 구성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걸 써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사대와 자주는 대입된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중국 중시역이면서도 우리나라 중시역일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이런 세계관이 조선 초기까지 있었어요. 근데 조선 후기 때 이제 세계 지도를 보면 완전 개판이야. 딱 뭐만 그려놔? 우리나라와 중국만 그려놔. 그만큼 세계관이 뭐예요? 축소됐다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원래 이제 이 지도 자체가 이제 실제 지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다고 이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사람인데 뭘 볼 수 있다? 세계관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홍해강의 역대국 지도는 의미는 뭐냐면 현존하는 동양 최고의 세계 지도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사진이 지금 모사품이고 어디에 있냐면 일본 애들 가져갔죠. 일본 애들이 문제가 있어. 그 로코코 대학에 지금 남아있어요.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팔도 지도는 이제 홍해강의 역대국 지도를 바탕으로 해갖고 만든 건데, 이제 그 뭐냐면, 거기 홍해강의 역대국 지도에 있는 그 우리나라 부분만 잘라가지고 이제 만든 지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도도가 전국 지도가 있고요. 그 다음 조선 방역 지도가 있죠. 거기 보이시죠? 16세기 때 만든 건데, 그 국내 현존한 최고의 지도로서 양성제 팔도도를 첨부해갖고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팔도를 색감을 표시하는 게 특징인데 그 전에 우리나라 지도가 있었긴 있었지만 없어졌고 요것만 이제 나와 있는 걸로 이제 보고 있어요. 세계 최초로서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자, 그 다음에 지리지인데 지리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그 지리적 정보와 함께 인문적인 어떤 요소도 들어가 있죠. 그 지방의 풍습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신천 팔도 지리지나 그다음에 신죽 동국 여지슬람. 그래서 이 동국 여지슬람인데 그거는 앞에 있는 동국 여지슬람을 개찬을 했어요. 누가 개찬하냐면 살인들이 개찬을 했어. 그래서 동국 여지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선을 만리의 나라로 표시하고 만주를 미수국 지구로 표시를 했군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부국강조 목표에서 국방과 경제에 관련된 사항을 수록하고 자주적인 측면에서 만드는데 살인에 등장하면서 이거를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16세기 때 개찬을 했어. 그래갖고 국토를 어디만 압록강 이남으로만 한정시켜 버렸죠.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동제국기 읍지 있는데 해동제국기 유명하죠? 일본과 관련된 신습주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읍지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 읍지는 뭐 지역사 연구할 때 그게 도움이 되죠. 예.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볼게요. 홍익강의 역대국 지도와 관련돼서 비사한 교과서 126페이지 볼까요? 비사한 교과서 126페이지.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동서문화균의 산물 홍익강리 역대국 지도가 보이죠? 그래서 거기 홍익강리 역대국 지도의 의미가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중심을 하와 조국 중에 오랑캐 이들 하나로 안다. 혼연일체의 뜻으로 강리 둘이 지금까지 안다. 그래서 이들뿐만 아니라 실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 이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는 뭐까지 그렸다고 했죠? 중동이나 서양이나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1402년에 제작된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조선학자들에 의해 제작된 세계 지도이다. 지도 하단에 쓰인 권근의 글에 의하면 중국에서 수입한 성교 광피도와 혼일 강리도를 기초로 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도를 합해 제작하였다고 한다. 이 중 성교 광피도는 중국 원대의 이슬람 지도학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지도로 이슬람의 지도 제작 기술이 동서교류를 통해 중국에 들어오고 이것이 조선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홍익강리 역대국 지도의 어떤 기술적인 배경, 지도제작 기술적인 배경을 써나가면 어떻게 쓰겠어요? 네, 이거 쓰면 되죠. 이슬람의 지도 제작 기술이 동서교류를 통해서 중국에 들어오고 조선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거 쓰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요. 지도의 중앙에는 중국이 가장 크게 그려져 있고 동쪽으로는 조선이 위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이 세계 중심이라는 중화 사상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서쪽과 북쪽의 위치를 뒤바꿔 표현한 점, 아라비아 반도, 유럽, 아프리카 대륙의 크기가 왜곡된 점 등은 당시 지리 지식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동양 최고의 세계 지도일 뿐만 아니라 조선 초기 지도 제작 기술의 수준과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자료로 큰 그 의의가 있다. 자, 이것도 줄을 치셔야겠죠. 홍익강리 역대국 지도의 어떤 의의사 하면 이거 쓰시면 되겠죠. 동양 최고의 세계 지도뿐만 아니라 조선 초기 지도 제작 기술 수준과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요번에 그 기출 나왔던 것도 요거야. 그러니까 중국 중심의 세계관 속에서
우리의 자주적, 주체적인 어떤 모습이 보인다. 세계가 보인다. 이게 이제 답인 거죠. 답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교육제도 관련된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